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골에서 제 조카가 올라와서 무슨 일을 좀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제가 순천 옆에 그 벌교 해안에 조그만 그 임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뭐 1억도 안 되는 겁니다. 한 7, 8천만 원 되는 건데 그걸 처리하지 않고는 제가 서울에서 뭐 아파트 옮기는 데 필요한 돈을 대여받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집이 두 개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걸 팔아치우는 일을 하려고 오늘 올라왔고, 뭐 또 주민센터에 가서 뭐 이거저거 하고 뭐 하느라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호남에 거주할 집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제 집안은 고조부가 전라도 나간으로 귀향을 온 이래 4대, 5대째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국회의원을 나올 때 순천에 아주 토박이 문벌로 순천 김씨와 순천 박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인사를 갔더니 당신은 여기에 뭐 별로 무슨 근거도 별로 약한데 무슨 너 국회의원 나오느냐고 그러냐고 나한테 아주 힐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몇 대를 살아야만 순천 토박이가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38대, 40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 끝발에는 제가 많이 약합니다만은 그래도 제 고조부가 묘가 여기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시제를 지냅니다. 그냥 시제 지내는 거 갖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말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에서 항상 지나가는 나그네 취급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순천 박씨와 순천 김씨가 상당히 유명한 족벌입니다. 순천 김씨는 누구냐? 조선조 초기에 무용을 뽐내고 나라를 참 쥐락펴락했던 김종서 장군의 후예입니다. 대단하죠? 그 순천 박씨는 누구냐? 그로부터 조금 후에 그 단종 시절에 생육신, 사육신 참호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박팽년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몸부림은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지금도 그 순천 박씨, 순천 김씨가 많이 사십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나간으로 고조부가 오셔가지고 이리저리 근처를 옮기다가 저는 전라남도 여수 바닷가, 지금으로는 경홀이라고 합니다. 경도라는 조금 섬하고 그 건너편 잇따라 있는 그 해안지대 호남동 보태서 경홀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 경홀의 경도 그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무슨 인터넷을 보니까 김경희가 경도에서 태어났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가봤죠, 거기를. 그리고 같이 가는 친구들이 야, 이 경도가 참 좋은 데인데 뭐 그 우리나라 지도자가 다 섬에서 태어난다. 그죠? 무슨 섬? 그랬지. 뭐 김영삼은 거제도 태어났고 김대중이는 하이도에 태어났지 않냐? 너는 경도인데 더더구나 서울경찰 경도니까 더 좋잖아 하고 농담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전라남도에 내려가서 거주할 집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얘기 안 하고 뭐 주민센터 돌아다니고 뭐 하면서 우리 형님의 큰아들이 장조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라도 요새 선거 기반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전라도는 어떻게 그 전라도 토박이 사람을 전혀 키우지는 아니하고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심지어 요새는 조국까지 경상도 사나이에게 미치고 날뜬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그 삼촌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래서 글쎄 옵시다. 그렇게 말도 되네. 그러면서 사실 노무현의 등장과 당선에는 저도 책임이 많이 있고 공적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전라도 경선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으니까 대안으로 노무현이가 새로운 인물로 튀어나온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계속 와서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전라도 사람은 이편담신 경상도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애정을 표시하는 게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호남은 어디로 가노?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호남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인물을 잘 못 키운다는 그런 자체적인 반성이 많습니다. 방금도 제가 어디서 잠깐 동영상을 보다가 왔는데 그 이정현 의원이라고 재선 의원이죠. 국민의힘 대표도 하고 지금 순천 을구에서 출마를 하는데 어디 가서 막 열을 내면서 설명하더라고요. 호남 사람들은 인물을 키우지 못한다. 전부 뭐 8명 국회의원 중에 7명이 초선이고 쫙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재선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근처에 제 선배들이나 동료나 후배들도 재선 이상을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 광양에서도 김재호 선배라고 그 양반이 재선을 했고 딱 하나 민주화 운동이 아주 심하게 벌어지던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의 말기에 호남의 단합이 유난히 강조되던 시절에 순천에서는 허경만 의원이 5선을 했어요. 그때는 뭐 정치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히 그 명함을 내밀기가 어려웠고 야당 목으로 허경만 씨가 아주 5선을 하고 전라남도 도지사까지 하고 영광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 외로는 재선 이상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 인물 자체가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호남의 유권자들이 인물을 잘 키우지 못한다. 그리고 주변의 인물에 대해서 평가가 후하지 못하다. 그래서 빨리 피로감을 느낀다. 그런 것이 일리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우리 이정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왜 호남 사람이 그럴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지금 이제 현재도 이제 순천을 보자면 순천에 갑구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 신성식 변호사와 손훈모 변호사가 처음에 상당히 신진으로 등장이 됐는데 신성식은 변호사하고 손훈모도 근데 둘 다 순천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신성식 변호사가 상당히 높았어. 40~50%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관계로 해서 갑자기 김문수라는 제3의 사나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무슨 특별 보좌관 같은 걸 했더라고요. 이재명의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친명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나올 때는 뭐 3%, 5%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바뀌고 나니까 50%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성식은 그에 불복하고 좀 무소속으로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는 한 20%? 누구? 신성식 지금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훈모는 그 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그냥 탈락해서 그냥 그만둬 버렸고 그런데 전라남도와 광주의 경우에는 그래도 광주나 목포에 비해서 여수, 순천, 광양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의 공천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과면하게 제3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거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아주 압도적인 세력권인데 그 사람들이 공천을 잘못했다 하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에 불복해서 나오는 무소속이 많이 당선됐어요. 한때는 여수, 순천, 광양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세 도시의 시장이 전부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장 후보를 잘못 뽑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상당히 자유스러운데 이번에 거기 어떤 변화가 생길지 두고 봐야 하겠고, 순천 을구 쪽에는 그 역전의 용장 이정현과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그리고 권향엽 여자, 그것도 이재명 씨 부인의 수행을 했다는 여자죠. 그 여자가 자신만만하게 문제가 되니까 오케이, 나 전당원 경선하겠습니다 하고 나하고 또 이겼어요. 그래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하고 지금 이정현하고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권양엽 후보가 61%고, 이정현 그 왕년에 저력 있는 재선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했던 이정현이 19%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앞으로 한 12일 동안에 순천의 신성식처럼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다른 데에서는요, 저쪽에 목포나 광주 이쪽에서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예를 들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광산 의뢰, 이낙연 후보, 그쪽을 보자면 이낙연 후보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자기 인생의 무슨 바닥에서, 영어로서 lowest ebb이라고 합니다. EBB. 바닥에 있어요. 그동안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꽃길만 걸어왔어.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서 데모하다가 가서 얻어 터져본 적이 없고, 공부만 꾸준히 한 사람이에요. 딱 하나는 고등고시 공부하다가 때려치고 동아일보로 진로를 바꾼 거, 그것이 하나. 그건 또 그러면 조국이하고 비슷합니다. 조국이도 고등고시 사법시험을 얼마나 봤는지 모르지만 좌우당간에 합격하지 않고 아니면 못하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자의 길로 나가서 미국에 가서 무슨 버클리의 로스쿨을 나와서 자기 그 스펙을 잘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디 대학 교수 하다가 서울 법대 교수 탁 기라상같이 픽업해서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는, 나름대로의 그 처세와 그런 문제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네. 둘은 다 서울법대를 나왔지만 고등고시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이낙연은 명기자로 날렸고, 동경 특파원도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하고 5선 국회의원이요. 막강한 사람인데, 다만 그 사람에게는 제가 일부러 지적하자면 그렇게 고생의 흔적이 많지 않아요.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뱅이였던 모양이지만 아버지가 가장 열심히 키워가지고 꽃길만 걸었다고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지금 울고불고 그냥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오늘 현재 이낙연 민병아이나요. 오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민영배 63%, 이낙연 19%. 그리고 안태욱 4% 이건 빼고요. 그래서 그냥 졸전을 면하지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상대해서 20% 전후의 그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무소속 혹은 다른 당 후보들이 본선 한 12일, 12, 3일 전에 이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 컴백하고 뒤집을 가능성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겠는데, 이낙연 후보가 엊그제 5.18 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뭘 했대요. 나는 이 얘기하면서, 야, 네 5.18 때 진짜 5.18 지지했냐? 하고 묻고 싶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2024년 3월 28일 이낙연의 광주 연설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만큼 누렸으면 됐지 뭔 욕심이 있어 또 나왔냐. 저 벼슬 욕심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광주 시민들로부터 모욕당하고 능멸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편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욕당하고 능멸당한지를 자기가 왜 그러는가 하는 것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시민 여러분께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저의 충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국가로부터 혜택받은 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그가 전남지사를 할 때 이낙연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인기 있는 지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까다롭고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이 서울로 가버리니까 도청 지사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는 그런 확인되지 않는 풍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민원인이 뭐니 하는 거 다 끊어버려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소위 민심을 어울리는 그런 것을 좀 충분하게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걸리면 안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의 바람입니다. 광주가 변해야 합니다. 호남이 변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낙연 니도 변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변화를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매의 눈으로 광주의 미래를 보시고 정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많이 부족합니다. 늘 반성합니다. 그래도 제게 남아있는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 앞에 다 쏟아내고 공직을 떠나겠습니다. 그런 영광된 기회를 여러분이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했다는 것이 조금 부족해. 이 내용에는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왜 네가 그렇게 꽃길고 그리고 광주 일고 법대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민영배한테 찔찔매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이낙연 후보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광주 시민에게 평가를 크게 못 받느냐. 이것이 나의 잘못이냐. 아니면 광주 시민이 너무 인색해서 그러냐. 두 개 다일 수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 어떻게 또 할 수 없이 이재명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난 처음에 이낙연 군이 제 사무실에 왔을 때 니는 비례대표 2번하고 전국을 휘두르면서 그걸 하고 지역구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자기도 그럴 것처럼 보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지역구 나가라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뭐 자신 없어서 안 나가냐 하는 식으로 막 몰아붙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려서 나왔어요. 일단 나온 것이 자기의 선택이니까 여기서 이낙연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12, 3일 동안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왜 호남 사람들은 그 참 이상해요. 요즘은 경상도나 충청도나 이런 데 4, 5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경상도나 충청도의 정치인들이 호남의 정치인들보다 자질이 더 우수하고 훌륭해서 그러냐?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보다 비슷비슷하다고 봐야죠. 응? 나는 뭐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훨씬 높다고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왜 그럴까? 그것은 유권자들이 빨리 실망을 해. 이것을 저는 호남 사람들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인물을 보는데 너무 쉽게 입장을 많이 바꿔요. 옛날 제가 요새는 부자하고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만 권노갑 의원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목포에 가면 오골이라는데 그 다방 돌다방인가? 거기에 딱 앉아서 이제 진을 치고 사람을 하나씩 만나는데 누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악사하고 박동기 뭐 저하고 하면서 또 돈 잘못 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나중에 내가 또 잊지 않을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알았네. 염려 뭐 그리고 여럿이 만나야 되니까 그래 또 좀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A가 가고 이제 B가 딱 들어왔어요. B가 들어오면서 A가 스쳐서 봤어요. 이제 B를 앉아서 그래 자네는 지금 호남동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A가 나갔다가 어이 돈이요 나 좀 잠깐만 보세요. 옆에 와서 그러니까 자네 좀 기다려. 그 B 놔두고 A한테 뭐야 뭐 이렇게 야 이 새끼야 너 어떻게 저 B 같은 놈하고 같이 만나서 득표를 요구하냐? 그럼 아니 표를 여기도 있고 여기 표가 다르니까 당연히 난 저놈을 네가 하면 나 절대 니한테 지지 포기한다. 그러고 한다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만나면서 따로 혼자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그 양반 꼭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아마 호남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지지 성향이 그 후보가 누구하고 가깝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돈에 왔다 갔다 휘둘리거나 그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남의 나의 많은 동료,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아니, 어떻게럼 해서, 아니, 뭐, 예를 들면, 노무현은 저는 노무현 개인을 나는 지금도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 그 사람 때문에 열흘 동안 까마소도 갔고, 그리고 또 뭐, 명예훼손 냈다고 해서 2년 동안 집행유예도 받고 했지만, 그게 노무현이가 한 건 아니니까, 노무현의 후임자 졸개라고 자칭하는 문재인이가 나를 어떻게 네가 감히 노무현을 걸어갖고 이렇게 하느냐고 나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지가 권세가 있을 때. 그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혐의인데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면 재심 청구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노무현은 놔두고 그다음에 문재인, 이재명 하고 요새 갑자기 튀어나오는 스타 조국까지 한결같이 경상도 사나이들인데 아니 경상도 사나이를 보면 그냥 쫄아버리나? 그리고 난 조국까지는 얘기 안 하고 권좌에서 물러난 문재인은 이제 전 대통령이 그렇다 치고 현재 이재명이가 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자살 혹은 자살당했어. 그리고 지금 그 사건 걸려지는 것이 글쎄요. 제가 하느님은 아니지만은 그 사건 그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은 거짓말 유동규 얘기 들어보세요. 김부선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야. 아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막 60, 70% 지지하지? 뭐에 씨였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그래서 그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번 선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호남 사람, 나도 호남 놈으로서 누가 그 얘기를, 난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방금 조카한테도 듣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멍멍해요. 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그 묘가 선산이 거기에서 나간에 있어요, 나간에. 옛날 나간, 지금 벌교 지역인데 옛날 나간이 큰 성이 있어가지고 나간이 이제 순천 별량, 그리고 나간, 그리고 보성 쪽으로는 벌교, 그리고 고흥 쪽으로는 뭐더라고요? 동강. 이것이 나간 부였어요. 상당히 큰 도읍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벌교는 그냥 자그마한 나루터였고, 순천도 그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나간이 더 컸어요. 그래서 나간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 그 문벌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거 나간 바로 옆에 보성군 문덕면이라는 데가 그 서재필 선생이 태어난 데예요, 거기가. 옛날에는 이제 부인이 임신을 하면 친정에 가서 애를 낳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재필 선생의 고향이 외가가 나간입니다. 그래서 나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한 3, 4세, 4, 5세까지 살았던 걸로 압니다. 원래는 충청도 사람인데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보성군 문덕면에 서재필의 기념관이 크게 서 있어요. 또 바로 그 옆에는 그 일세를 풍미했던 아주 그 수재라고 할까, 천재? 한창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 팔면서 아주 멋쟁이 사나이. 제 중학교, 대학교 선배신데 그 양반이 독신으로 살다가 돌아가서 거기도 그 양반의 그 기념관이 있어요. 아주 빼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고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귀향을 갔던 데가 그 나간의 그 내동리 뒤에 크게 오봉산에 산 봉우리가 5개 있어요. 근데 전라남도에 오봉산이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귀향 갔던 거기에 하나 있고 저쪽에 광주 쪽으로 가면 또 누굽니까? 이중재 의원의 고향. 거기에 그 사는 데가 또 뒷산이 오봉산입니다.
근데 거기는 인물이 많이 나왔죠. 이중재 사촌 이경재 다 국회의원 했고 지금 중앙지검장 하는 그 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종구 의원도 있고 그 많아요. 그야 인물이 많이 나는데.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오봉산 밑에서 살아야만 국회의원이 된다. 그래서 그 양반들은 그 자리를 틀을 잡고 살기 때문에 상당히 출세를 많이 했는 모양인데 저는 그냥 거기서 일찍 일어나 버려서 국회의원 빨은 좀 떨어진 모양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또 거기 갈 일이 없고 해서. 아무튼 그렇게 재밌는 설화가 많이 있는 땅에 아니 어떡그러면서 이 제명이를 그렇게 미느냐 말이야. 나 이해가 안 돼. 문재인만 해도 나중에 그 양반의 출신 성분이나 무슨 정치적인 어떤 성향,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북한과의 관계에서 뭐가 이거 많다 말다 뭐 얘기 고향 문제 이런 복잡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탁 나왔던 좀 시원하고 너그럽고 마음씨 좋아 보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무슨 범법 사항이나 그런 거 없잖아요. 몰라요. 앞으로 나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그래도 사람이 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진 정도인데 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재명 씨가 벌였던 그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그러면서 그것을 전혀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더더구나 이제 조국 대표로 가자면 조국의 난놈이죠. 속된 말로 뼈하게 난놈이요. 인물도 훤칠하고 걷는 것도 그냥 승리의 장군처럼 법정에 탁 들어가고 그 스타일의 정치에서는 조국이가 스타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조국의 개인적인 어떤 그 범법행위 이런 무슨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의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젊은이에게 절망감을 안겨줬어요. 아니 어떻게 이름 있는 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문서를 만들어 갖고 들어갑니까? 응? 그 많은 20대들이 절망해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그게 뭐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이 나라가 이렇게 피폐했어. 자식들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 만드는 게 한두 명이요? 우리가 다 했는데 이거란 말이야. 저 사람 재수 없어서 걸렸다. 나라가 이렇게 피폐해가지고는 민주주의 할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응?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래도 조금 빠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참 기가 막히게 한번 보겠습니다. 3월 4일 정당 지지. 여기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29에서 37로 탁 올라갔어요. 더불어민주당 29, 8% 차이네? 8% 차이고, 이만큼 올라간 것은 한동훈의 공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세로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높은 지지도가 어떻게 투표에 반영되는가 그거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반전의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녹색 누구요? 심상정 의원 당 아닙니까? 그 녹색당하고 정의당하고 붙어 녹색 정의당 1%, 개혁신당 이준석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치고 올라왔고 새로운 물의 이낙연의 당입니다. 자유통일당이 정광훈의 당인데 다른 데는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0으로 1.0까지는 아직 모두 0. 얼마 떴던 모양이죠. 그리고 조국신당이 12%예요. 자, 그다음에 비례대표 돌려보세요. 비례대표는 보세요. 비례대표는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을 보태면 44예요. 좌파들을 먹는다. 개혁신당 2명, 녹색전당 2명, 새로운 미래 2명, 자유통일당이 0. 얼마가 되지만 앞으로 저거 2명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제 개혁신당, 녹색 이 4개의 그 중소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그리고 국민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대표들이 얼마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가지고 지금 분배를 해야 돼요. 6명이 되느냐, 7명이 되느냐. 46명 중에 거대 정당 2개와 조국 합산한 게 40명을 먹게 된다면 6명 가지고 나누기를 피 터지는 셈보를 해야 할 입장인데 이건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실한 것은 지역구는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조국 신당이 적어도 8명 내지 10명 정도의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것만은 거의 분명하고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해서 그리고 녹색 정의당까지 연합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항하는 범야권을 형성하리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국이가 지금 저렇게 인기를 끄는 것은 윤석열 탄핵 아닙니까? 내놓고 걸거든. 내놓고 걸기 때문에 이 시국과 이 정치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시원하게 차라리 조국이 제일 낫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렇게 12%. 저 12% 정당 지지율은 저건 놀랄만한 것입니다. 왜? 조국이가 그동안 정당을 한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 한 것이 기껏이 한 3, 4개월, 5, 6개월에 나도 뭐 안 되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시작해 나온 것이 이만큼 나온 거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리마커블합니다. 이거. 그래서 앞으로 조국 대표가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참 그 본인을 위해서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나 그 현상을 보는 우리는 아슬아슬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로 뛸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요약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조국을 밀든 말든 아니 어떻게 광주에서 조국을 저렇게 많이 미느냐 이거야. 예? 아니 알다가도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송도 만렵에 3대 불가사의도 이런 걸.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하는데 이재명이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재명이 참만 못 찍겠고 그렇다고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가려니까 이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에라이 조국이나 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의 새로운 대안의 정당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정현 후보의 와신 상담과 승리를 조심스럽게 기대해보고 이낙연도 지금 얼마 11%? 10? 이낙연? 10? 아니 어디요 여기요? 19% 저기가 63%이기 때문에 이건 뭐 까마득해. 저 꼭대기를 어떻게 볼까 까마득한데 그러나 어저께 5.18 묘지에 가서 이낙연이 어떤 고백은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지만은 충분하지 않아. 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박근혜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문재인한테 면박을 당한 일. 그것이 지금 호남에서 그의 네거티브 이미지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왜 박근혜 같은 여자를 사면하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광주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까놓고 얘기를 해란 말이에요. 뭐 여기 와서 불쌍한 저를 좀 다시 뭐 봐주십시오. 저 얘기 이거 가지고 말이 약해. 메시지가 약해. 임팩트가 없어. 임팩트가. 응? 이낙연의 과감한 감투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 이낙연 비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민망스러운데. 그리고 누구야 오늘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이 이런 거라든가 조국이 후보 쪽에서는 사법 리스크로 걸린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적당하게 죄를 지으면 조국 쪽의 후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도 조국의 어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조국이는 또 박은정의 남편 그 이종군이가 특혜를 받았다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탁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국이가 진짜로 험악한 정치 현실에서 현실 정치로 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닥치는 직면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문제에 어떻게 벗어나가는지 그걸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도 아침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뭘 발표하면서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24시간 CCC 붙이고 그리고 그 운반하는데 경찰을 반드시 호송시키고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심지어 이것들을 제대로 하나 보자고 누가 막 거기다가 유튜버가 뭐 설치를 했던 모양이군요. 그것도 접해가지고 그 사람 좀 접해가는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이 사전선거가 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지금 다 그렇게까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안 한 게 있어요.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라는 거예요. 명단 작성을 안 해. 예? 이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시간이 이미 그 사전투표 해버리니까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명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0명이 했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면 그걸로 끝. 그걸 반박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한 정보를 아시려면 공병호 박사 들어가 보세요. 쫙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좀 다행인데, 투표관리관에 도장을 찍지 않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아직도 문제가 많다. 근데 왜 그것을 안 했을까? 아니, 그걸 하는 것이 좋다고는 윤석열 스스로도 생각했을 텐데 왜 누구의 압력 때문에 못했을까? 이것이 빅퀘션이다. 의문입니다. 앞으로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비슷한 화제를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후보 얘기, 이재명 후보 얘기. 호남 사람들은 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이재명의 뭐라고 할까? 그 이재명의 어떤 망령? 헛개배 그냥 돌아가서 완전히 넘어가는 거야. 기가 막히게 나. 참 우스워.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아까 조카를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 김대중 시절에 중도 우파 했던 사람들 요새 많이 밀렸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무슨 얘기구만. 김 의원이 옛날 평양 갔다 와서 DJ한테 마음에 드는 얘기 안 하고 해서 쫓겨나가지고 정치적 고난을 많이 겪은 거. 거기서 사람들이 요새 되새기면서 그래도 김경재가 충신은 충신이구나 하고요. 그래서 나 그 양반의 충신이라는 평가받는 거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그 얘기 그만해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누가 옳을지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했던 태도가 그보다 몇 배 더 악화됐다고 생각해요. 당시는 DJ는 어떻든 간에 남북 회담을 해서 평화를 가져오게 만들고 그 덕분에 자기도 평화상을 하나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는 그런 사나이로서의 야심과 포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좀 너무 서둘렀다고 보아지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지금 이 선거가 잘못되면 이게 과장 아닙니다. 잘못되면 이재명파가 국회를 다수파를 점령해서 개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회는 슬그머니 바뀝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사회주의화 됩니다. 절대 과장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시고 그것을 정할 수 있는
우리가 국민이 할 수 있는 어떤 최후의 선택의 기회가 이번 선거에 누구를 찍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찍는 것을 우리 아들과 딸 그리고 이 나라 역사를 위해 책임 있는 한 표를 던져야 한다. 근데 사람들 그래요. 아이 누구 쉽게 확 찍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최악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그것이 민주시민들의 지혜가 아닐까,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이 말씀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